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작은 소도시에서 건물 관리 일을 남편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저희 같은 관리인들이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쓰레기 관리, 재활용 관리, 계단 및 공용구역 청소, 각종 공과금 정산까지 이리저리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 한겨울인 요즘에도 온몸이 땀이 흠뻑 젖도록 일을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끔찍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은인이 되어주어 이렇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 녀석인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어폰을 꽂고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시작해 봅니다. 저와 남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여중을 다니고 남편은 남중을 다녔지만 같은 태권도 도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이였기에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 정작 태권도 도장까지 나가 운동하는 여자아이들은 많지 않았기에 저는 도장 내에서도 조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제법 태권도를 잘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사범님께서도 저를 최고의 진학을 시키겠다면서 공을 들이셨기에 도장에서 저는 공주님 대접을 받았죠. 도장에서 공주님 대접이라고 해봐야 힘들게 운동하면서 동작 하나 더 봐주시는 게 다이긴 하지만요. 나름 지역 내 겨루기 대회에 나가 동상도 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은 겨루기보다 품새를 잘해 시범단 활동을 할 만큼 지역에서도 유명한 학생이었기에 저희는 함께 최고로 진학하는 것이 목표로 정해지며 함께 운동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발목 부상, 남편은 허벅지 인대 부상을 입으며 최고 진학이 좌절되었습니다. 물론 태권도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을 하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최고를 목표로 운동을 하던 저희 두 사람은 뭔가 진이 빠지는 경험을 비슷한 시기에 겪으며 동지애 같은 게 생겨서인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도 성적은 부진했고 부상을 입은 곳은 회복이 안 되니 운동하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국가대표가 최종 목표였는데 그 꿈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니 운동만 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래도 다행히 지역에 가까이 있는 전문대에 있는 태권도 학과에도 함께 진학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학년을 마치고 남편은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저는 고무신이 되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나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괜찮은 놈 있으면 만나. 대신 나 제대할 때까지 괜찮은 놈 없으면 제대하고 우리 결혼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들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고 한 달에 2번은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서 면회를 가고 때마다 소포 보내고 남편이 휴가 나오면 또 부대 앞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그랬습니다. 부대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싱글벙글하며 꼭 안아주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던지 그 재미에 제대할 때까지 열심히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졸업을 하고 동네 도장에서 사범을 하면서도 관장님께 말씀드려서 남편 휴가날 맞춰 마중을 가고 배웅을 하고 했으니 저도 참 열성적이었죠. 남편이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나서는 더 붙어 다녔습니다. 누구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누구는 군화를 꺾어 신었다더라 하는 말들을 들었지만 저희 커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해를 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잘 끊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그만큼 서로에게 믿음이 있었죠. 남편이 졸업을 하고 다른 도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새해맞이 해돋이를 보러 가서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다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반지를 내밀며 우리 매일 떠오르는 저 해처럼 매일 아침 서로 얼굴 보면서 살자 라고 하더라고요. 24살이 되던 해였는데 남들 다 환호하며 보는 해를 눈물 콧물 흘려가며 봤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그러자 였죠.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남편은 홀어머니가 키우시는 집에서 자라 그런지 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은 전부터 서로 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어릴 때 이혼을 하면서 떠나시고는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생사를 모르고 살았고, 남편은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3살경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혼자 식당을 하시면서 남편을 키우셨거든요. 가족 간의 정이 그리운 사람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싶었죠. 부모님들도 저희에게 너희는 그냥 얼른 결혼해 라고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저희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할머니께 허락을 받고 어머니께 가서 허락을 받아 저희는 25살이 되고 3월에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아이 욕심도 많았습니다. 5명 낳자고 할 정도로요. 그렇지만 아이라는 게 결혼한다고 덜컥 낳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7개월 정도 후에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기사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식자재 때문에 새벽 시장에 가시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덤프트럭과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혼수 상태일 정도로 사고가 커서 남편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가게에 놀러가 일 도와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기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더 심하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세심히 살피면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겨우 마음을 추스를 때쯤 저희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정에 다시 한번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연세에 비해 정정하셨고 집안일도 문제없이 하시던 분이라 마음의 준비도 할 새가 없이 보내드려야 했기에 그 충격도 크더라고요. 아버지도 힘들어 하셨지만 저에게도 엄마 대신 자리를 지켜주시던 할머니셨기에 그 슬픔이 너무 커 몇 개월은 틈만 나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이 같이 울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둘 다 얼마 차이가 없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서로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런 저희 사이에 아이만 생기면 딱 좋겠다 싶어 얼른 아이가 생기길 바랐습니다. 도장에서 유치부 운동을 시킬 때마다 너무 예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운동시키는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더군요. 수많은 기대들이 수많은 실망으로 돌아서길 2년을 하고 나니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자 싶어 검사를 했지만 둘 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해서인가 싶어 저는 도장까지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직 젊으니 조금 더 기다리며 시도해보자 싶었죠. 매일 밤 1시간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예쁜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요. TV에 아이를 버리고 갔다는 기사와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구조가 됐다는 기사라도 나올 때면 저렇게 아이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부모에게도 아이들이 가는데 우리에게는 왜 오지 않을까 하며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29살이 되는 해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32살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아이가 안 찾아오면 그냥 너랑 나랑 둘이 살자. 우리 둘이 살아도 재미있게 살면 되지. 라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너무 노심초사하며 아이가 생기는 일에 몰두하는 걸 본 남편이 제 마음 편하게 해주려 하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왜인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아이가 생기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었지만 혹여나 안 생기면 남편 말대로 둘이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자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다른 도장에 취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휴일이 되면 남편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작은 경차를 사서 차에서 자기도 하고 텐트에서 자기도 하면서 산이며 강이며 바다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진작 이렇게 즐기면서 살 걸 너무 전전긍긍하느라 시간을 썼다면서 남편에게 웃으며 말하곤 했지만 매달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가을 단풍을 보러 동해 쪽에 가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멧돼지가 달려들어 텐트로 들어와서는 제 뱃속으로 쏙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느낌도 진짜 같아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멍할 정도였죠.
그 와중에 멧돼지 얼굴이 어찌나 귀여운지 달려드는데도 피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돼지니까 돈 들어오는 꿈인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난히 아랫배가 부은 것 같고 몸이 피곤하면서 날짜가 됐는데도 시작되지 않아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그렇게나 바라던 두 줄이 뜨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남편에게 테스트기 보여주며 울고 아버지한테 전화해 임신을 알리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우는데도 눈이 어찌나 부었는지 그날 저녁 때까지 눈이 제대로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관장님께서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부 운동을 제게 맡겨주셔서 저는 막달까지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들처럼 운동할 생각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형편상 일을 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 어머님이 빚을 지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어머니 사시던 전세금을 정리해 갚았는데도 2천만 원의 빚이 남더라고요. 대출을 받아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해주시면서 지으신 빚이었기에 원망도 할 수 없었죠. 오히려 죄송했습니다. 철없이 저희 때문에 빚만 갚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지만 도장 사법일이 수입이 크지 않다 보니 빚을 갚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죠. 아이가 태어나면 또 제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러면 또 수입이 적어지면서 힘들어지니 막달까지 벌어서 조금이라도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 미안해하긴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집안일을 본인이 다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쓰레기 버리기 등등 다 남편이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도우려고 하면 어디 임신한 여자가 집안일을 해. 우리 아이가 엄마 고생시킨다고 아빠 미워하면 책임질 거야. 라며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러다 친정 아버지께서 저기 평생 운동만 한 너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그걸로는 힘들지 않겠냐? 도장이라도 차리면 모를까? 도장이라도 애비가 차려주면 좋은데 애비라고 있는 게 도움도 못 되고 미안하다. 그래서 말인데 건물 관리 일 좀 배워보면 어떠니? 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이야기들을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격증을 따고 잘만 하면 수입이 꽤나 괜찮다고 하니 아버지는 저희에게 추천을 하신 거였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부가 운동이 아닌 일을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수입에 관해 고민이 많았는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우리가 이제 와서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도장도 차릴 형편이 못 되면 다른 길을 찾는 게 맞지. 아버님도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 보시려고 알아보시다가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 일단 아버님이랑 나랑 같이 자격증부터 따볼게. 그 공부는 사법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이라도 먼저 딸 수는 있잖아. 라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생전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자격증을 따겠다니 저로서는 걱정도 되고 혹여나 힘들어 마음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괜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일을 해서 힘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대신 남편과 제가 둘이서 도장을 차리고 싶기도 했거든요.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도장을 차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등장하자 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것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첫 시험에는 떨어졌습니다. 택도 없는 점수였죠. 두 번째 본 시험에서는 아버지만 붙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도 정년까지는 일하시겠다며 환경미화원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리저리 건물 관리 일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세 번째 시험을 치르러 가면서 혁수야, 아빠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우리 혁수한테 공부하라는 말 안 할게. 라고 인사를 하며 나가더라고요. 3년을 치렀으니 그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들이 태어나 세 번째 생일 지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바빴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도장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저를 안 깨우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을 해줬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순둥이라 금방 울다가도 금방 그치고 웃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보는 체계에 밤잠이라도 자라고 남편이 배려를 해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전처럼 집안일은 많이 못했지만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 동생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 남편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단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얼른 시험에 합격하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통한 건지 남편은 세 번째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았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남편은 이리저리 주택관리사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 정년이 끝나시는 대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가시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일을 알아보다가 건물 관리인 자리에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안 보고 남편과 2인 1조로 함께 다니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는 대신 청소 담당으로 일을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100개 정도 되는데 혼자서는 그 일을 못하니 2인 1조로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이 다니시는 분은 자격증 소유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 자리도 부탁한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4살이 막 되었을 때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같이 일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몸살이 심하게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단층 건물들을 하루에 20개 정도 관리하려면 여간 힘에 부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잘 났는지 건물을 맡기고 싶다는 사람들의 주문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지역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회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직원을 더 뽑지 않으시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이 든 남편은 사장님께 건의를 해 4인 1조로 청소인원 더 뽑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여기저기 다니며 감독 겸 체크를 하고 청소하는 인원은 흩어져 청소를 하고 모여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간 내에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은 늘고 일하는 사람들은 덜 힘들고 더 효율적이라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사장님은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건비가 아까워서인지 남편 말대로 운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이런 식이면 저와 김효연 씨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누가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알려드리면 저는 여기 그만두면 제 사무실 차려서 명함 돌리고 일할 겁니다. 현장에서 일 다니면서 건물주들 신용은 제가 더 있는 거 아시죠? 라며 반 협박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저희 남편에게 그럼 자네가 부사장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해. 나한테는 한 달 수익의 20%만 주면 돼. 라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20%지 너무 과한 수익 분배이긴 했지만 남편은 냉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하시는 분들을 더 뽑아 남편이 말한 대로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건물 관리가 전보다 더 꼼꼼히 되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덜 들어 좋았습니다. 그러자 건물 관리를 맡기는 분들이 많아졌죠. 사장님께 수익금을 보내드리고 일하시는 분들께 월급을 다른 업체보다 더 잘 드리면서도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 남편의 수익은 늘었습니다. 저야 다른 일 하시는 분들만큼 월급을 받았고요. 수익이 늘고 나니 그동안 어머니 빚 갚으며 쓴 카드값도 메꿔지고 아이 옷도 더 좋은 걸로 입히고 먹는 것도 더 잘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적금과 저금을 열심히 했기에 크게 생활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보험은 아이 것만 들어놓고 저와 남편 것은 기본적인 실비 보험만 들었기에 보험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둘 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하느라 부상당한 곳만 아니면 아플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건방진 오만이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직 젊다는 생각에 그저 방관만 했습니다.
검진도 좀 받고 따로 운동도 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걸 신경도 못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 보내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학원까지 다녀온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씻고 숙제 봐주고 저녁 먹으며 아이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 나누고 아이 씻기고 재우면 저희도 골아떨어지기 일쑤였기에 건강에 따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 시간은 참 빠르다. 이런 생각만 했죠. 어릴 때부터 순둥이였던 아들은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저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숙제도 해놓고 사과도 잘라놓고 할 정도로 마음이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픈 마음에 저희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코피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코를 맞아도 코피가 안 나던 사람이었는데 코피가 나. 힘들긴 진짜 힘들구나 했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검침하고 기록하고 청소 상태 보고 하느라 정말 헐레벌떡 다녔거든요. 남편은 코피를 막으며 자존심 상해. 나 아직 30대인데 이거 힘들다고 코피가 나? 라면서 웃었습니다. 제법 코피 양이 많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별일이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주 코피가 났고 양도 심상치 않게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코피가 나면서 휘청거리는 걸 그 건물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붙들고 내려오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코 속에 혈관이 잘못됐나 봐. 이비인후과에 가봐야겠어. 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고 걱정이 되어 근처에 제법 크다는 병원 내과에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갔는데 아들이랑 못 놀아주게 한다면서 삐죽거리는 남편을 저는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코피가 또 났거든요. 그래서 혁수는 우리 아빠랑 잘 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검사나 잘 받아 라고 달래며 검진실로 갔습니다. 증상을 들으신 선생님은 혈액 검사를 좀 해보자며 남편을 검사실로 보내시면서 몸에 그렇게 멍이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어디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제법 크게 들어 왜 이러냐고 놀란 적도 있었는데 더 일찍 병원에 오지 않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찌나 불안한지 말을 못하겠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은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검사 결과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하며 웃더라고요. 제발 남편 말처럼 되길 바랐습니다.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남편이 아프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일만 하다가 아픈 게 나이 먹은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지고요. 정말 피가 마르는 심경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다시 들어가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는 남편이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네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에 혈액내과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백혈병이라는데도 웃으면서 괜찮아, 금방 나. 내가 몸살나도 오래 아픈 거 봤어. 라는데 저는 눈물만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학 병원마다 전화를 해 예약을 하면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제발 검사 결과가 틀리길 바라며 전화를 걸면서도 남편이 정말 백혈병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 뒤쯤 겨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예약이 되고 저희는 지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온전히 나오기 전까지 남편은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전처럼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말리는 제게 아니 내가 갑자기 일을 못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 라며 흔들림 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다정한 아빠였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전보다 제가 더 움직인다고 움직여봤지만 남편의 자리는 어떻게도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검사 때문에 서울을 가기 위해 사장님께 부탁을 하고 이 일 자리를 비우게 돼서야 남편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울 때가 아닌데 일하시는 분들을 더 뽑고 조를 더 짜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이야. 라며 일 걱정을 하느라요. 아이는 아버지께 맡기고 서울에 가는 것도 아버님께 죄송해서 어쩌지? 혁수한테는 나 아파서 병원 간다고 안 했지? 녀석이 마음이 여려서 걱정한다고 라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정작 해야 하는 본인 걱정은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저는 당신 걱정이나 좀 해. 아픈 사람은 당신인데 왜 다른 사람 걱정만 해? 라면서 속상해했더니 그저 제 손을 꼭 잡고는 난 당신이 이렇게 곁에 있어주잖아. 그거면 됐어. 아픈 거는 얼른 치료받아서 나으면 되지. 미안해, 걱정시켜서. 라며 웃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절망스럽게도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있는 시간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식센터 명단에 올려주시겠다면서 주변에 골수 이식 가능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내가 아프구나 정말 몰랐어 라면서도 얼이 빠진 듯 있더라고요. 당장의 골수 이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암 치료를 하며 버텨야 하는데 항암 치료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 힘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입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직 30대 후반인데 할 일이 많은데 백혈병이라니.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일단 제 골수부터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골수가 맞으면 제 골수를 이식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골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도 검사를 받으셨지만 역시나 맞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괴로워했습니다. 물론 워낙 밝은 사람이기에 웃는 얼굴로 말을 해주었지만 항암 치료 후 구토를 해가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전과는 다르게 자신과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를 보며 서운해하면서도 아빠가 아프시다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며 키가 130cm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기 같은 아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희 아빠가 얼른 나와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서는 저는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지 마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요. 그런 날들이 지나갈수록 불안해졌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환자분 친척이나 형제도 없으세요? 아니면 자녀분이라도. 아무래도 동종 이식이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할 확률이 높거든요.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있기는 한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 라고 말씀드리니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드님 골수 검사도 해보시죠. 어리긴 한데 지금 환자분 상태가 더 급하다 보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권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검사를 아이에게 권할 생각을 하니 마음에 내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도 들어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차 아버지께 전화를 하며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더니 아버지도 혁수가 조금만 더 컸어도 좋은데 너무 어리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전화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이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검사 받아볼게요. 할아버지 이야기 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내가 검사 받고 아빠 안 아프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라며 울면서 부탁을 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말을 잃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끝끝내 아버지와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은 아이가 단순히 병원에 따라왔는지 알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집에 가는 척하면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평소에도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아이이기에 검사 받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아이의 골수가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는 희망이 생겨버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에게 너무 큰 숙제를 안기는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몸무게가 너무 적어요. 적어도 54kg 이상은 나가야 해요. 그러면서 키도 더 크면 좋고요.
아버님 상태로는 적어도 6개월 안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때 키가 130cm에 몸무게가 30kg인 상태였는데 54kg을 만들기란 불가능하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할 수 있어요. 할게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본인이 아빠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아이를 기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 생각이 깊은 아이라 더 그랬겠죠. 그날부터 아이는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음식을 잘 못 넘기는 남편은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하고 아이와 저는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빠 눈을 피해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줄넘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면서 2~3시간씩 운동을 하고 오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졸라도 안 돼, 나 운동해야 돼 라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짠하면서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겠지 싶었는데 아이는 매일 몸무게를 아침마다 재어가며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아이가 잘 먹고 잘 크고 있다고 여겼는지 아이의 그런 변화를 보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고 운동을 했는지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혁수 어머님,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다면서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네, 백혈병이다 보니 많이 괴로워하네요. 라고 겨우 답하고는 훌쩍이는데 혁수 어머님, 혁수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버님 치료 때문이라면서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혁수 사정을 알게 되고 여기저기서 돕고 싶다는 문의를 받아서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이 아빠 사정을 알고 돕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라고 놀라 되물었더니 네, 혁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버님 연락처를 모르시니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에 친구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혁수가 아버님 아들인 것을 아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라는데 저는 손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혼자 지내시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반찬 나눔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반찬을 하지는 못하니 반찬을 사서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게 소문이 나서 여러 단체에서 상을 준다고도 했었는데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슨 상까지 받냐며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험도 백혈병은 보장이 안 되는 데다가 항암 치료받으며 모은 돈이 점점 줄어가는 게 보이고 있을 때라 저라도 나가서 일단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거든요.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일을 둘 다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 모금이 되었고 그 돈을 전달해 주시겠다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당연하다는 듯 사람들을 도울 때 저는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하느라 더 힘들잖아. 좀 더 우리가 여유로워지면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도 하고 여기저기 기부하고 다니면 우리도 어려워요. 적당히 하세요. 라며 싫은 티도 냈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어이구 어렵게 자라본 사람이라 그냥 못 지나치겠습니다. 사모님 좀 봐주십시오. 라며 웃었거든요. 남편의 그런 선한 마음이 결국엔 좋게 돌아오는구나 싶어 미안하고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이가 싱글벙글하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우리 아빠가 영웅이래요. 아빠 덕분에 병원 가서 살아난 사람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도와서 아빠는 꼭 다 나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더 힘내서 몸무게 늘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진짜 너무 멋진 일을 겪는다. 당신 정말 대단해. 라고 하니 아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앞으로 갚아야지 라며 웃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프니 혹시나 하면서도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여 그 슬픔에 대해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횟수를 더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 보여 곁에서 보기만 하는 저도 그 아픔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눈에 띄게 몸무게가 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거의 포기를 하던 저도 희망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미안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아이의 그런 변화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55kg에 다다랐고 그 사이 키도 자라 148cm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나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을래요. 얼른 가요. 라며 재촉을 했습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는 사이 아이와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면 이식 가능하겠어요. 아이라 다른 기증자보다 더 서둘러 시술할 수 있겠어요. 한민성님, 이번 항암 치료 결과 보고 시술해 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혁수야, 너가 정말 기적을 이루는구나. 고맙다. 라며 아이에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나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라고 했더니 아이는 엄마, 아빠를 살리는 일인데 뭐가 미안해요. 당연한 거지. 라며 의젓하게 말하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가. 그동안에 아이가 왜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는 골수이식 가능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멍하니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이에게 아빠가 미안해. 너까지 아프게 해서 미안해. 혁수야, 안 무서웠어? 라고 말하며 울더군요. 아이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아빠, 나는 하나도 안 무섭고 안 힘들어요. 아빠만 안 아프면 돼요. 라면서 또 웃더라고요. 누가 제 아빠의 아들 아니랄까봐 힘든 순간에도 웃는 것까지 닮은 두 부자를 보며 저는 행복해서 웃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저런 복덩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이의 골수로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고 차츰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기간에도 혹시나 부작용이 날까 걱정을 하였지만 정말 기적처럼 아무 문제 없이 회복을 하였습니다. 병원비를 제외하고 남은 성금은 지역 환우분들에게 써달라며 다시 기부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덩치를 그렇게 키우고 유도부에서 운동할 생각이 없냐고 제의가 들어와 엄마 아빠가 못한 국가대표를 하겠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올해 고3이었는데 유명 치대에 입학 예정인 아들은 요즘 오전 시간에 저희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아직도 꺾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빠를 살리겠다고 4개월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아이니까요. 그 아이가 못 해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골수 이식을 받은 후로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더니 5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못 먹을 땐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건물 관리 사무실을 차려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청소반장이 되었고요. 남편과 아버지는 구역을 나누어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 사장님은 전보다 일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은 건물을 관리하시는데 가끔 외지거나 가기 힘든 건물은 저희한테 넘겨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남편은 받은 게 너무 많아 갚아야 할 것도 많다면서 반찬을 더 부지런히 나릅니다. 요즘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도 열심히 하고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아이 이름으로 졸업 축하금을 50만 원씩 10명에게 주었는데 남편은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역시나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서방은 할 일이 많아서 혁수 같은 복덩이 아들을 보내서 살려주신 것 같다. 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에 아이 만삭 때나 다시 만난 엄마를 저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남편이 몰래 챙기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와 아버지를 떠난 게 가난한 친정 식구들 외면하지 못하고 가서 챙기고 싶어서였다는데 저는 원망이 들더라고요. 제가 6살 때부터 엄마가 없이 자라다 보니 자식보다 제 혈육이 먼저였던 엄마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장례식에서 보니 동생들 누구 하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건 당연해 보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챙겼다고 하니 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도 고맙네. 자네 덕에 애 엄마가 라며 우셨고요. 저는 여전히 엄마가 원망스럽지만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 용서해보려고요. 연말이니까요. 아들 녀석 자랑한다고 글을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남편 자랑이 됐네요. 둘이 워낙 착해 칭찬을 하다 보니 글이 됐습니다. 남편의 선량함도 아들의 기특함도 다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사랑이 충만한 연말 연시가 되길 바라며 더 행복한 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